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연이은 격포제에 뉴욕 증시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일에 이어 이틀 연속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조만간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과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대가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고율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우는 가운데 월가에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폭을 제한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주요 IB 10곳 중 7곳은 올해 금리 인하가 한 차례 이내에 그칠 것으로 전망하며 하반기 미국 경제가 물가 반등과 노동시장 둔화, 정책 불확실성이 복합작용하며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국 화장품 수출이 세계 2위로 올라섰다는 소식에 국내 화장품주가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은 36억 달러로 35억 7천만 달러에 그친 미국을 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럽 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각광받는 만큼 수출 규모가 더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6월 들어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PC용 D램 가격은 석 달 연속 20% 이상 급등하며 시장의 반등 신호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공급사들의 생산 종료 정책과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조기 재고 확보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3분기에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6,000선, 나스닥이 20,000선 터치가 나왔고요. 특히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6,200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올타임 하의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은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이 내용을 두고서 토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마라톤 표결이 이어졌었는데요. 최종 표결 전까지 감세안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할 수가 있는데 관련된 내용이 좀 전달될 때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어제 시장에서 체크가 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감세안과 관련된 내용을 7월 4일까지 마무리하기를 원하고 있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재정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안에서도 이견이 좀 갈리는 상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뉴스 체크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원에 대해서 수정안은 계속 반복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원 수정안이 반복되는 와중에도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체크가 됐는데요. 관련 내용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겠고요. 두 번째로는 넥스트 트레이딩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수출액을 합산한 결과 36억 달러로 35억 달러를 기록했던 미국을 제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 애프터마켓에서 어땠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코너 비개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AI 돌릴 전기 줄인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원에서 감세안이 이제 통과가 된 상황이고요. 어제는 이걸 두고서 토론을 할지 말지 결정하는 마라톤 표결이 붙여졌습니다. 수정안은 일단 최종 표결 전까지는 계속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긴 한데요. 내용이 전달될 때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재생에너지 산업에 있어서 치명타를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부분들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사실 뭐 AI를 돌리는데 전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제 미국의 상당 부분의 바이든 정부 때부터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을 만약에 하지 않으면 이 부분이 이제 약화될 것인데 그러면 이제 AI를 돌릴 전력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이유가 나올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왜 이런 조치를 취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이제 궁금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입장은 이런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은 사기이자 비효율적인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상 이제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거대한 사기라고 이제 규정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력이라든가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정부가 보조금 없이는 절대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서 환경을 해치는 비싼 에너지라고 이제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는 보조금 필요가 없어야 되며 세금 감면이라든가 지원이 재생에너지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정책적 목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화석연료나 원자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선호하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석탄, 천연가스라든가 전통적인 기저전력원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바로잡고 이 부분에 약간 보조금이라든가 힘을 쏟겠다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재생에너지 이제 간헐적 문제로 이제 대규모 이런 부분에 한계가 좀 있고 판단하에 에너지를 실질적으로 공급하는데 약간 왜냐면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반해서 화석연료는 꾸준하게 뭔가를 줄 수 있다라는 좀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것에서 이제 메가빌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재생에너지의 세액 축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재정負担을 줄일 수 있다라는 생각도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 같고 실제로 이제 공화당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강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제 IRA를 이제 기반으로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를 어쨌든 축소하거나 조기 종료하는 포함을 시켰고 이런 걸 해서 이제 그린딜을 전면 철회하는 방향으로 하게 됐습니다. 요 이면에는 또 바이든을 싫어하는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AI 산업과의 관계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량해서는 사실은 할 수 있다라는 건 뭐냐면 기존의 화석연료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필요하면 원자력도 이제 도입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발맞춰서 최근에 이제 뉴욕주에도 15년 만에 이제 원자로가 생기는 약간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결론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재생에너지의 세제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한 이유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어쨌든 근본적인 불신이라든 반감 그리고 이제 전통적 에너지에 대한 선호감 그리고 이제 감세 재원 마련을 위한 정부 지출을 줄이겠다는 이 3박자가 맞아지면서 이번 법안을 제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청정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전면적으로 AI 개발 중단 가능성까지 거론될 만큼 위협인 상황인 걸로 확인이 좀 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이 끊기면 무너질 산업은 없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남기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스타게이트 프로그램도 그렇고 AI 개발에는 특히나 더 진심인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정책의 우선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전력 공급에서 이제 양적 확대에 더 치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력난의 해결을 위해서는 화석연료나 원자력이 훨씬 더 기존 에너지원을 대체할 수 있고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오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너무 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불확실성이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기존적으로 계속적으로 뭔가를 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 이념적 신념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재생에너지 쪽은 민주당 쪽이 어쨌든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화석에너지는 공화당 쪽의 에너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런 신념의 에너지, 그러니까 이런 신념에 따라서 어쨌든 자신이 생각하는 지지하는 에너지를 좀 더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화석 연료에 대한 산업 보호에 대한 확대를 우선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미국의 에너지 독립 및 지배력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을 좀 있는 것 같고, 이 부분에 이제 이면에는 이런 것 같습니다. AI를 지금 뭐 충분히 뭐 화석 연료나 그 원자력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없앰으로써 이제 내년에 이제 있을 중간 선거에 지지층을 좀 결집하겠다는 의지를 좀 있는 것 같고, 일자리도 또 보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화석연료 같은 경우 만약에 이런 걸로 풍력이나 이런 걸로 대체가 되면 화석연료를 캐는 어떤 석탄 강부라든가 이런 일자리가 없고, 러스트벨트의 대부분의 자신의 표를 지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지지치를 못 얻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얻겠다는 생각을 좀 있는 것 같고, 미국 내 에너지 산업에 이제 관련 지역이 좀 텍사스라든가 와이오밍 지역이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지지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지면서 어쨌든 법안을 더 강행하게 된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상원 감세안 나온 부분을 좀 점검을 해보면요. 태양광 쪽에서는 중국의 태양광이나 풍력 부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비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부품을 좀 생산해 줄 수 있는 퍼스트 솔라나 썬런 같은 종목들이 8%, 10%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또 수소 부분입니다. 수소 산업과 세액공제 관련해서는 2028년 1월까지 연장이 됐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키워드는 틱톡 구매자 찾았다 보겠습니다. 틱톡의 미국 내 사업부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매수자가 있다라는 부분을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틱톡 금지 논란에 다시 한번 불을 지핀 상황입니다. 이번 발언을 통해서 어떤 부분들 체크해봐야 될까요? 일단은 트럼프 특유의 또 대화법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준해란 단어에 약간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공식 석상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날짜나 시점을 명확하게 언급을 하면서 예고합니다. 이제 관심을 이제 집중시키려고 하는 그런 발언인데요. 과거에도 이제 이런 관련해서 이제 올해 이제 6월에 이란을 시간을 주고 이준해가 최대치다. 물론 뭐 그 다음 날 바로 공격을 했지만 어쨌든 이준해가 최대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준해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최근 12번 이상. 이준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해서 이준해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준해도 그런 배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월 5일이 우리나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해. 이 부분도 이제 보시면 뭐 이런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기 행정부 때도 보시면 이제 세제개혁이나 건강보험이나 인프라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정 시점, 이준해 몇 준에 곧 발표될 것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는데 이번에도 이제 그런 단어를 씀으로써 이제 집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치적 효과가 첫 번째로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젊은 유권자들에게 연결을 하면서 대중적 존재감을 강화하기 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머지않았다. 이제 젊은이들에게 틱톡을 살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줌으로써 자신의 어쨌든 강한 대통령과 능력 있는 대통령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틱톡을 살림으로써 이제 경제적 효과가 좀 큽니다. 왜냐하면 틱톡을 관련해서 먹고 살거나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세대가 많기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일자리나 이 부분에서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어떤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확보의 효과를 노리고 마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이런 것 같아요. 협상 카드로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는데 희토류가 이제 만약에 중국 협상 카드라면 이제 이 틱톡은 만약에 미국의 협상 카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아마 허락할 것이라고 언급도 이번에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요. 틱톡의 매각을 미중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것을 암시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론이랑 여론을 주도하면서 자신에게 집중되는 어떤 이런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도 이런 말씀 좀 주셨던 것 같아요. 틱톡을 사용해서 미중 무역 협상에 있어서 키 포인트로 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언급을 좀 주셨습니다. 트럼프가 구체적인 기업명을 언급하는 것 대신에 부유한 인사들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약간 집중하기 위한 거라는 거인데요. 틱톡 관련된 발언에서 최근에 이제 불특정 다수의 부유한 인사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에 더 많은 걸 얘기했는데 과거에 이제 오바마 음모론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트럼프가 오바마 출생지가 이제 자신에게 이제 버셔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미국이 아니라는 걸로 얘기를 하면서 매우 신뢰할 만한 소식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합법의 일종인 것 같습니다. 익명의 인사를 반복적으로 얘기했고 그 외에도 이제 과거에 이제 9.11 테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인물이 아닌 어쨌든 다수의 막연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뉴저지에서 환호한 걸 봤다. 약간 음모론 같은 걸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 실명 대신에 어쨌든 부유한 인사라든가 익명의 소식통이라든가 수천 명의 사람들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도 약간 예고성 발언을 좀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발언을 통해서 어쨌든 집중을 좀 모으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것 같아요. 거래의 신뢰성과 어쨌든 실현 가능성을 좀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구체적인 것 같아요. 약간 익명이나 이런 단어가 아니라 어쨌든 부유한 인사라고 언급하면서 실제 거액을 투자할 능력이 있는 어쨌든 신뢰하는 인물이 인수전에 참여하고 있다. 믿고 나를 지켜봐달라. 이런 의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거래 규모라든가 중요성을 좀 부각한 느낌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부유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이제 이 거래에서 미국 경제가 IT 시장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는 초대형 디림을 암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를 통해서 이제 언론이라든가 투자자들과 국민에게 틱톡의 매각이 실제로 성사될 수 있으니까 긍정적인 기대를 심어주게 되고 이를 통해서 이제 주식이라든가 이런 투자를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이제 파트너에게 압박의 신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트너가 있다. 구매할 사람이 있으니까 너희들도 적극적으로 이 협상에 임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메시지라는 그런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모아져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부유한 인수 그룹이다라는 거 외에는 사실 공개된 바는 지금까지는 없는데요. 트럼프는 거래 신뢰성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틱톡 매각 성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의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애플 F1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 오리지널 필름에서 영화를 제작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F1인데요. 북미에서 굉장히 흥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F1이 단순히 레이싱 영화가 아니라 애플의 콘텐츠 야심이나 테크랑 극장을 융합할 수 있는 첫 번째 성공 사례로 지금 남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성공이 남기게 되는 시사점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일단 내용을 좀 보면 애플이 그동안 엄청나게 실패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북미 오피스 기록을 보시면 북미는 첫 주 개봉을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극장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F1이 이제 북미라고 하면 이제 미국과 캐나다 지역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첫 주말에 이제 5,560만 달러, 해외에서는 8,840만 달러에 이제 총 합쳐서 1억 4,400만 달러 정도의 이제 흥행 기록을 세웠습니다. 최대 오프닝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제 애플 쪽에서 평론가 물론 이제 이게 흥행만 했으면 이제 말을 안 할 텐데 평론가들도 85% 정도가 이제 좋은 장면을 얘기를 했고 화려한 레이싱 장면과 이제 브래드 피트가 나옵니다. 브래드 피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과 함께 여러분도 만약에 보시게 되면 아이맥스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맥스 등 프리미엄 상영관에서 효과가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이제 마케팅적으로도 상당한 효과를 좀 거뒀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애플이 애플페이 할인이라든가 애플 스토어에서 애플 뮤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거뒀기 때문에 전사적으로 마케팅을 펼치면서 이제 워너브라스 협업을 통해서 어쨌든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라는 의미가 좀 있고 비즈니스적으로는 약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작비가 이제 2, 3억 달러 정도 되는데 마케팅 비용까지 포함해서요. 손익분기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그동안 계속 실패를 맛보던 어떤 애플이 이번에 약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에 이것이 상당한 어쨌든 그 애플의 그 콘텐츠 전략에 많은 변화를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이 이제 휴대폰 시장뿐만 아니라 영화 시장까지 발을 좀 들여놓게 되면서 콘텐츠에 대한 야욕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F1이 일단 첫 주에 좀 흥행을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이런 흥행 성공이 애플의 극장 전략에 있어서는 어떤 변화를 주게 될까요? 말씀 잘하셨는데 애플이 이제 극장 시장의 입지를 좀 강화하고 테크 콘텐츠로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례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애플이 이제 이걸 통해서 하드웨어 기여를 넘어서 문화적 영향력과 이제 콘텐츠 경쟁력을 갖춘 어떤 글로벌 미디어로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약간 의욕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은 이제 극장 진출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고
프리미엄 콘텐츠와 이제 테크 융합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극장 전략의 재조명과 확대가 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실패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애플의 사실 이 흥행이 너무나 성공적이고 너무나 놀랍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애플은 극장 시장에 더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고 콘텐츠 유통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통제를 높이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듀얼이죠. 이제 극장과 스트리밍에 대한 어떤 전략이 본격화됩니다. 사실 애플의 이제 스트리밍 시장은 거의 뭐 낙제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브랜드에 비해서요. 뭐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극장 개봉 후 스트리밍 유통하는, 약간 그동안 콘텐츠가 없었는데 이런 콘텐츠 확보라는 데서 상당한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 프리미엄 콘텐츠 브랜드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애플이 잘하는 건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런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제 마케팅과 기술 융합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애플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고요. F1에 대한 흥행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다음 키워드는 바이두 반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최대 기술 기업 중에 하나가 또 바이두입니다. 바이두가 자사의 생성형 AI 모델인 어니를 오픈소스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번째 딥시크 쇼크가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오픈 AI와의 경쟁에서는 어떤 차별점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오픈소스로 공개한 AI가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중국이라면 좀 얘기가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중국의 빅테크가 사실 폐쇄적으로 이제 전략을 계속했는데, 바이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폐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라는 전략을 계속 고수해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대해서 이 부분의 전략을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가 없다. 물론 뭐 오픈 AI뿐만 아니라 국내인의 딥시크조차 따라올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글로벌 AI로서 이제 가격 경쟁을 촉발을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바이두 AI 강점은 가격이거든요. 이거를 좀 더 많이 이제 강조를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 부분이 좀 더 개발이 돼야 되고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데, 중국 내 개발로는 한계가 좀 있다 보니까 바이두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전략적인 변화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고, 오픈의 전환은 약간 이런 측면에서 상품이 아닌 공공재를 좀 만들겠다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통해서 AI 활용에 대한 비용을 혁신적으로 낮춤으로써 이제 시장 전체에 어쨌든 많은 변화를 주겠다라는 의미가 있고, 자신들의 어떤 점유율을 좀 높이겠다는 생각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개발에 대한 생태계 확장과 혁신을 좀 하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어쨌든 이 소스를 열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개발자만은 한계가 있고, 유럽이라든가 특히 미국 쪽의 개발자들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면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바이두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이 이제 본격화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패권 전쟁이 본격화된 것으로 확인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중국 넘어서 글로벌 개발자의 협업 유도 움직임도 함께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픈소스로 전환한 어니가 오픈 AI와의 차별점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게 될까요? 뭐 여러 가지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일단 가격이 너무 쌉니다. 가격으로서 이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한 절반 이하로 이제 가격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 돼. 물론 이제 중국어에 상당히 하고 영어나 이제 우리나라 언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요 더 낮은 비용이 상당히 고성능을 구현한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건 저전력으로 최적의 이런 부분에 검색을 할 수 있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제 어쨌든 자신의 메커니즘한 동적 주의력이나 이런 부분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드웨어가 통합됐다는 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두는 지금 자체 칩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이 부분과 연계해서 칩 소프트웨어 통합의 비용으로 이제 전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좀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생태계 전략은 이렇게 바꿀 것 같습니다. 오픈 소스화의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중국을 기반으로 이제 전 세계를 이제 자신들이 어떤 진출하겠다는 이런 그림을 좀 그리고 있는 것 같고, 중국 시장의 인프를 충분히 활용하면서 미래에는 어쨌든 상당한 어떤 실시간 영상이라든가 AI 이런 부분에서 오픈 AI 대비해서 어떤 전략적 우위를, 지금은 좀 많이 낮지만 이런 부분을 좀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과 자신의 어떤 차별화를 강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무엇보다 이번의 변화는 글로벌 표준에 자신들이 맞추겠다라는 의지를 좀 더 표현하면서 자신의 영역을 넓히겠다는 의지를 좀 더 보여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니랑 오픈 AI를 좀 비교해 보자면 가격 측면에 있어서 가장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어니까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다섯 번째 키워드는 베이조스 결혼식 논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제프 베이조스의 결혼식이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결혼식을 두고서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많은 사람들이 불평등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베이조스가 이 시를 빌리면서 300만 달러를 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분빌 것 같아서 시가 아니라 이제 별도의 섬에서 이제 이걸 했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들이 사실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제 고고한 역사에 자랑을 하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반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자체를 자존심 상했다고 내세울 수 없다 보니까 내세운 건 이런 겁니다. 부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반감을 첫 번째 이유로 내세운 것 같아요. 1%가 세상을 망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스 시민과 어쨌든 시위대가 베이조스의 결혼을 상징하는 극소수의 초부자의 일반에 대해서 어떤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런 문구들을 이제 계속하면서 이제 반감을 하고 있고요. 노 베이조스 노 워라고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베이조스가 없으면 전쟁도 없다.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세계 최대 부자의 한 명에 대해서 사치의 낭비가 자신들에게 박탈감을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쨌든 돈을 냈지만 공공의 장소를 개인이 특정 시간을 점유한다는 게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은 시민권 침해다라고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 광장을 점령한다거나 공공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부분 그리고 시민의 목소리를 강화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부에 대한 불평등이 점점 더 관심되고 있는 부분을 이슈를 좀 알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리우드가 뭐 G7 같은 분위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계 유수의 유명인들과 권력자들이 모이는 행사 이런 부분이 과연 옳은 것인가? 특정 지역의 관광지에서 이런 부분과 함께 국제적 이슈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부의 차별화에 대한 부분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고자 하는 약간 그런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듭니다. 네. 네, 이탈리아에 있어서도 민심이 좀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행사 당일 도심 곳곳에서는 노 베이조스 노 월이라는 구호가 외쳐졌다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으로 해석을 해야 될지도 궁금하거든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부에 대한 초부자의 반감이 좀 큰 것 같고요. 기업과 부의 정치적 비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니스 같은 도시의 사회적 문제를 이게 사실은 베니스가 아니면 문제가 아닐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궁금한 거 왜 미국 사람이 베니스까지 가서 이 결혼식을 했을까? 미국에 좋은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뭐 라스베이거스라든가 요 그대로 구현하는 장소도 좀 있습니다. 홍콩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니 마카오도 있기 때문에 가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요구하는데 사실은 그런 거 없이 너무 이렇게 자신의 그리고 이제 물론 재혼이면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이 너무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좀 조용히 좀 작은 결혼식 이런 게 세계적인 추세인데 아무리 부를 가시한다고 해도 이런 건 좀 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공공공간의 어떤 사유화를 좀 배제하겠다는 생각과 함께 과잉 관광이라든가 환경 사회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니스는 사실은 관광객으로 이제 어쨌든 몸살을 앓고 있는 부분인데 이번에 초대한 이벤트로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 훼손이라든가 주거난이라든가 교통 복잡이 더 심해졌습니다. 물론 이 베이조스를 보러 오는 게 아니고 베이조스의 하객들이 슈퍼스타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현지 주민에 대한 어쨌든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부분이 좀 안타까운 것 같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쨌든 관광객의 입장료 부과라든가 단체 관광이라든가 크루즈선 입항 금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의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배려가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 때문에 계속 이런 것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혼식으로 발발된 문제인데 결혼식이 아니라 문명 충돌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조스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까지 들어봤고요. 다섯 번째 키워드 마무리하고 여섯 번째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키워드는 유발 하라리 AI 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사피엔스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유발 하라리인데요. 최근에 월스트리트저널 CEO 서밋에서 AI는 도구가 아니라 에이전트, 행위자라면서 인간의 지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다고 합니다. 이번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AI가 기본적으로 자율적 행위자라는 게 좀 차별자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의 어쨌든 무기라든가 인류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건 이제 기본적으로 인간의 명령에 의해서만 반응을 하지만 AI는 스스로 어쨌든 핵스 판단한다는 게 상당히 걱정스럽다라고 이제 하라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AI는 창조주의 어쨌든 인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새로운 지능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AI 무기 시스템은 만약에 AI는 무기가 인간의 개입 없이 목표를 선정하고 공격할 수 있다라고 향후에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 금융 알고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조작이라든가 시장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게 계획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게 실제로 가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금융 알고리즘을 이제 AI에게 맡겨서 상당히 어려운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맡겨서 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경고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인류의 생물학적 독자성이 이제 붕괴되는 거죠. 사실은 인류가 생각하고 뭐 하는 거 창조하고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AI가 대체해줄 수 있다라는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화 창조의 독점성이 이제 어쨌든 상실이 되고 그다음에 의식이라고 하죠. 많은 걸 생각하고 어쨌든 감성이라든가 창의성이나 도덕적 이런 부분들이 AI가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인간이 유일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의 이 존재감이 종말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염려하는 거고 하라리가 예상했던 건 상당히 많이 미래학적으로 상당히 많이 맞아떨어졌다라는 점에서 이번 AI 경고는 상당히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통제 불가능한 외계 지능의 위험성이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외계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시나리오는 이제 자율무기라든가 초지능 어쨌든 AI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경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이제 하라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AI가 도구가 아니라 행위자라고 경고성 멘트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AI가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인간의 존재를 위협하는 더 커지게 된다면 인간의 존재를 위협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리가 경고를 내놓았는데 인공지능 발전에 있어서 어떤 윤리적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까요? 뭐 자율 통제에 대해서 이제 상실을 할 것 같고 이제 도구가 에이전트화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고 통제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진실이라든가 뭐 우리가 계속 가짜뉴스가 계속 나오는 이유도 AI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된 현실 조작이라든가 알고리즘을 조작하면 그 안에 파묻혀서 이제 못 태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론화된 이야기 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알고리즘 정보의 선별적 배포를 통해서 민주적 토론이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체성도 많이 침식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감정이라든가 의사결정이나 창의성들이 다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상당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하라리가 이제 대체하는 어쨌든 보완책은 이런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5년에서 10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주체자로서만 써야 되지 이걸 진짜로 이제 뭐 모든 걸 맡겨서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로만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짜 친밀감이 대량 생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주의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분명히 세우고 함께 갈 수는 있지만 이 부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 체계를 구축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경쟁에 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글로벌 체제를 안 갖추는 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면서 국제적 규제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독립감시 체제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 주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문학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너무 AI에게 하지 말고 자기를 의심하고 인간 피드백을 요청하는 약간 인문학적인 감성을 계속하면서 인간 윤리적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존재여야 한다. 오히려 의존해서는 안 된다라는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키워드까지 잘 살펴봤고요. 본부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정규장 마감 이후 시장은 어떤 흐름을 보였을까요? 애프터마켓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종목들, 오늘 장에 어떤 힌트 줄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상승률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위로는 SK이노베이션이 상한가를 터치한 모습이고요. 넥스틸과 신풍제약이 나란히 17%와 16%대 급등세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타바이오도 14%대, 그리고 실리콘투까지도 12%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률 상위 살펴보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24%로 큰 낙폭을 기록했고요. 다날과 현대오토에버 9%대의 약세, 그리고 우진은텍 8%, 스맥까지도 8%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향했던 종목들, 그 이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 지금 시작합니다. 네, 계속해서 넥스트 트레이딩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SK이노베이션부터 살펴볼 텐데요. 정규장에서부터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침에 리포트가 나온 효과도 좀 있긴 했었을 텐데 애프터마켓에서도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어떤 소식이 전해졌길래 이렇게 반응이 좀 있었던 걸까요? 네, 이번 급등은 전반적인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주사이면서 동시에 배터리와 정유, 윤활유 사업을 함께하는 종합 에너지 기업인데요. 각 사업 부문에서 좋은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확 살아났습니다. 먼저 배터리 쪽부터 보면 미국 현대차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SK온의 북미 출하량이 크게 늘었고요. 여기서 받는 IRA 세액공제 규모도 약 2천억 원으로 추산이 되면서 실적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또 SK온이 배터리를 공급하는 현대차 조지아 공장 가동률도 안정적이고요. 폭스바겐 전기차 판매도 잘 나가면서 전체 출하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정유 부문에서도 유가 반등 덕분에 실적이 좋아질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특히 정제 마진이 올해 최고 수준인 배럴당 10에서 11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어서 정유 쪽 수익성도 개선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에 윤활유 부문은 여름철 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수익성 개선 기대가 함께 더해졌는데요. 결국 배터리와 정유, 윤활유 모두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SK이노베이션이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시장의 판단이 어제 주가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간 건 참 반가운 일이고 특히나 SK이노베이션이 크게 움직임이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정제 마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정유주들은 움직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리포트에 대한 효과가 조금 더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기술적인 수급 요건도 있었나라고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가 급등에는 숏스퀴즈라는 이 수급 요인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보고 미리 팔았다가 오히려 주가가 급등하니까 손실을 줄이려고 급하게 다시 사들이는 바람에 이렇게 오히려 주가가 더 크게 튀어오른 건데요. SK이노베이션의 공매도 평균 단가는 약 9만 6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장중에는 주가가 12만 원을 넘기면서 20에서 30% 가까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그동안은 유가 하락, 배터리 적자 등으로 주목을 덜 받았는데 이번에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터지면서 시장이 한꺼번에 반응한 면이 있고요.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전기차 시장이나 정책 변수 등 불확실성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가 과연 얼마나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일단 오랜만에 대량 거래가 실린 상황이다 보니까 요 며칠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은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넥스트레이드에서 1.9% 상승불 현재 켜져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리콘2 볼 텐데요. K-뷰티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을 소폭이지만 좀 뛰어넘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화장품주가 어제 정규장에서도 흐름 좋았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실리콘2가 12% 넘게 오르면서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가장 큰 계기는 한국 화장품 수출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올해 1월부터 4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액이 약 36억 달러가 나오게 됐고요. 미국보다 많은 수출 실적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프랑스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화장품을 수출한 나라가 되는 건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실리콘2가 주목받은 이유는 글로벌 K-뷰티 유통을 전담하는 대표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자체 쇼핑몰인 스타일코리안닷컴을 통해서 180개국의 화장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미국과 유럽, 동남아, 중동 등 전 세계 3천여 개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화장품에 대한 수출이 늘수록 실리콘2 실적도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에 첫 오프라인 매장을 오픈했고요. 영국과 이탈리아, 미국까지 주요 소비 시장에서 매장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실리콘2는 단순히 제품만 유통하는 게 아니라 물류 시스템, 현지 마케팅, 그리고 영업 대행까지 통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소 K-뷰티 브랜드들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콘2가 글로벌 유통망,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서 화장품주에 있어서 페이스메이커 종목으로서 많이 좀 언급이 되는 종목이기는 한데요. 다만 이제 실적이 나올 때마다 항상 개파락으로 떨어진 게 한 두세 번 정도 반복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도 늘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이번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리콘2가 유럽 진출 확대에 대한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영국과 프랑스에는 매장을 운영 중이고요. 올해 안에는 이탈리아 밀라노에도 매장을 열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독일과 스페인 그리고 스위스까지 진출을 예고하고 있어서 실제로 매출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유럽 전역을 빠르게 커버할 수 있는 대형 물류센터를 폴란드에 확보해 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으로는 환율이나 또 소비 흐름 같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주가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도 단순한 한류 효과를 넘어서서 이제는 한국 화장품이 성분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글로벌 소비자들한테 제대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 속에서 실리콘2 같은 플랫폼 기업은 계속해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네, K-뷰티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고 데이터도 숫자도 이를 잘 뒷받침하는 모습이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그래서 6월 관련해서 수출입 데이터가 오늘 나올 예정이니까요. 화장품 쪽에 대한 숫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NC소프트 볼 거고요. 참 오랜만에 오름세를 시연을 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도 12%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어떤 배경을 살펴봐야 될까요? 네, 가장 큰 이슈는 리니지M의 중국 판호 발급 때문이었습니다. 판호라고 하면 중국 정부가 게임 서비스 허가를 내주는 제도인데요. 특히 외국 게임은 심사가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 허가가 NC소프트에겐 의미 있는 뉴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리니지M은 2017년 국내에서 출시된 대표작으로 지금도 M마켓 매출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천당 혈통이라는 이름으로 인해서 중국 판호를 받았고요. 현지 퍼블리셔와 함께 본격적인 출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11% 넘게 급등하면서 20만 원 선을 다시 회복했고요. 무엇보다 리니지 시리즈는 중국에서도 브랜드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허가가 단순한 기대감을 넘어서 실제 매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 국내에서 축적한 운영 경험과 현지화 작업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어서 흥행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빠르게 반영된 모습입니다.
네, 게임주 주가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두 가지를 꼽는다면 첫 번째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일 거고 두 번째는 중국 판호 발급입니다. 특히나 이제 판호 발급이 나오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거기 때문에 NC소프트도 이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을 같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상승을 좀 하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추가적으로 좀 이어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시장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우선 어제 NC소프트가 크게 오르면서 넷마블이나 펄어비스, 크래프톤 같은 다른 게임주들이 함께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판호 발급이 게임 업종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걸 보여준 예시인데요. 시장에서는 일단 리니지 M이 중국에서 얼마나 성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 서비스가 언제쯤 시작될지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출시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판호가 나왔기 때문에 연내 서비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리니지 IP 자체가 중국에서도 인지도가 높기 때문에요. 매출 기여 기대감이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규제가 워낙 까다롭고 콘텐츠 조정 같은 변수도 있기 때문에 출시 이후의 흐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판호 발급이라는 오랜만에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오늘 개장한 이후에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하락했던 종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인데요. 24%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 배경 안에 오징어 게임 시즌3 이 관련된 흐름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떤 배경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번 하락은 넷플릭스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 시즌3가 공개된 직후에 발생을 하게 됐는데요.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주연 배우인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시장에서는 이 회사를 대표적인 오징어 게임 관련주로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시즌3가 공개되자마자 이제 기대할 만한 재료는 다 나왔다라는 분위기가 시장에 퍼졌고요. 작품 반응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꺾였습니다. 실제로 미국 평점 사이트 로튼토마토를 보면 전문가들의 평점은 괜찮았지만 일반 시청자 점수는 51%로 비교적 낮게 나왔습니다. 외신들의 반응도 예전 시즌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이런 실망감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이전 시즌만 못하다라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개 전에 기대감 속에 그때가 가장 고점이었다라는 인식이 현재 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관련주들도 줄줄이 좀 급락세를 면치 못했던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네, 우선 어제 아티스트 스튜디오는 종가 기준으로 해서 22% 넘게 떨어졌고요. 모회사인 아티스트 컴퍼니도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배우 이정재 씨가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을 오징어 게임 테마주로 함께 묶어서 시장은 반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함께 작업한 위지윅 스튜디오, 덱스터 같은 콘텐츠 제작사들도 5에서 7% 정도 함께 떨어졌고요. 관련 투자사인 쇼박스도 7%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즉 오징어 게임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부진했던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개 이후에는 기대할 만한 재료가 없다라는 인식 때문이었고요. 시즌3가 이제는 마지막이라는 점, 그리고 그동안의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이 돼 있었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까지 함께 겹치면서 낙폭이 더 컸었던 걸로 보입니다. 물론 이후에 글로벌 성과가 좋게 된다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리스크를 먼저 바라보는 분위기고요. 이처럼 특정 콘텐츠에 따라서 움직이는 테마주는 변동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콘텐츠 관련 주들도 사실 한한령 해제 기대감 속에 좀 많이 올라왔었던 종목들이 많이 보였었는데 이번에 오징어 게임 시즌3 관련 종목들은 공개된 이후에 오히려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부분 살펴봤습니다. 아티스트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넥스트 트레이드 기준으로는 0.17%. 일단 어제 하락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아직 다 만회는 못했지만 강보합 수준에서 찍혀 있다는 부분도 함께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트레이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일장쇼 오늘장 분위기 짚어보겠습니다. 개장까지 10분 남은 시점 스탁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SCTV 공대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부터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가 또 한 번 또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미국과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 더 퍼졌기 때문입니다. 또 캐나다에서도 협상론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좀 좋은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도 사상 최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고요. 메타도 52주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대체로 좋은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도 좀 복귀를 해보자면 어제는 코스피가 강보합이었고요. 코스닥에선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 우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좀 단기간 급등을 해서일까요? 자세한 전략들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이 또 7월 첫 주입니다. 또 7월 1일이니만큼 하반기의 시작이잖아요. 또 오늘 일수로 또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시장을 보자면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분위기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실까요? 네, 지금 잠시 조정 구간에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3거래일 정도 음봉 출현하고 나서 다만 저점은 전일에 비해 좀 저점을 높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추세는 아직 살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관세 협정이 한국과 미국이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관세 협정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이요. 다시 기술적 반등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7월 8일이 또 다가오고 있는 만큼 이 불확실성이 다시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는 히토류 공급망과 또 반도체 통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추가 합의가 이뤄진 상황인데요.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만큼 좀 우려감은 있는 상황입니다. 철강이라든지 뭐 반도체 쪽으로 더 우려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주가도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럼 철강이나 반도체 쪽을 좀 더 오히려 지금이라도 좀 매도 타이밍으로 봐야 되는지 그 우려의 불확실성 어떻게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협상이 좀 가능한 국가별로 자동차라든지 철강 그리고 알루미늄 네. 이런 쪽을 트럼프가 좀 면제를 해줄 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이 좀 유입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철강, 알루미늄 쪽은 그런 이슈가 언론 보도가 나오면은 반등을 볼 수가 있기 타점 잡고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관세에 대해서는 일본이랑 미국 측에서는 아직까지 좀 불쾌한 입장을 트럼프가 발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일본 측에다가 이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었고요. 그리고 EU 쪽에서는 지금 협상이 자유롭게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발언을 한 만큼 아직까지는 관세에 대해서 각 국가별로 서한을 보내기 전이기 때문에 협상 단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협상이 잘 마무리가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지수는 반등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7월 중순에는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을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 한도도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고 7월 말쯤에는 실적 발표를 우리가 다 앞두고 있죠. 7월 20일부터 7월 30일부터 그때부터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만 이제 S&P 500도 그렇고 실적 대비 PER이 한 22배 정도 좀 높은 고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도 상존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7월에 정말 이벤트들이 많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7월 8일에 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관세 협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부채 한도에 대해서도 주목, 그리고 7월 말에 이제 실적 발표가 또 본격적으로 시즌이 시작된 만큼 이런 실적에 대한 모멘텀까지 계속해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좀 잘 갔던 섹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눈에 띄었던 섹터가 바로 화장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제 아침에도 서울경제에서 단독 보도가 있었죠. K뷰티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2위에 올라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제 관련해서 이제 화장품 주가들 굉장히 또 잘 갔었는데 오늘도 그래도 좋은 시세 받아갈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이럴 때 지금 이 가는 말에 올라타도 되는지 좀 장전에 한번 짚어볼까요? 화장품 쪽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일단 수출액이 호재가 좀 작용을 해서 네. 이제 좀
주가가 많이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매 말마다 월 초마다 이제 수출액 발표를 항상 앞두고 있습니다. 매월 1일부터 5일 사이에서 수출액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항상 이제 분기별로 호재성으로 좀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월 말부터 월 초의 움직임을 좀 변동성을 크게 보이고 있는 관련 업종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요. 화장품 관련주는 아무래도 수출액이 한 71% 정도 발생하고 있는 코스맥스가 가장 대장으로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APR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뭐 단기 이평선을 상회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 국면에 있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다만 좀 부담스러운 위치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단기 이평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이평선 근처에 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규 접근 쪽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좀 분할 매수 입장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분할 매도 입장으로 해서 좀 이 이평선을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화장품 관련해서도 이렇게 잘 갔지만 사실 미용기기 쪽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휴재도 5% 강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미용기기 쪽의 전략은 또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미용기기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하면은 사실 제일 먼저 들리는 네. 게 바로 강남 미용 피부 미용 쪽이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이라든지 지금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이제 어닝 시즌이라고 하면은 실적 호실적이 기대되는 업종을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은데 화장품이라든지 미용기기 이 두 쪽은 항상 실적이 호실적을 분기별로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기대감도 작용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더 극대화되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7월 달에 이제 블랙핑크 역시 월드 투어를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극대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한한령 해지 관련해서 뭐 화장품주, 미용기기주 이야기 해주셨는데 이런 블랙핑크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엔터주 쪽으로도 이렇게 같이 모멘텀 받아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요. 또 곧 있으면 BTS 완전체도 나올 예정이잖아요. 이런 관련해서 또 콘텐츠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 말 나온 김에 뭐 엔터주 쪽으로의 전략을 지금부터라도 세워봐도 괜찮은지 아니면 좀 시선을 더 폭넓게 콘텐츠 쪽으로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뭐 같이 사실 움직임을 좀 보이기는 하겠지만은 예, 같이 보이긴 하겠지만 다 종목군들마다 다 타점이 다르죠. 매수 타점도 다르고 매도 타점도 다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왕이면은 좀 대장주 위주로 매수를 권장드리고 싶고 실적이 좀 받쳐주고 펀더멘탈이 좀 받쳐주는 기업 위주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아무래도 어닝 시즌인 만큼 더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고 어닝 쪽으로 어떻게 실적 발표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의 이런 주가 대응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화장품 관련해서도 주가 흐름이 좋았기 때문에 어제 이 수출액이 지금 2위로 올라섰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잘 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실리콘투가 잘 갔었는데 오늘 예측가로는 오늘 1.3% 빠지면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어제 단기간에 좀 올랐던 탓일까요? 오늘은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휴젤 쪽으로도 오늘 좀 지지부진한 흐름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젤은 0.6% 오늘 쉬어가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고요. 엔터주 쪽으로도 모멘텀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일 화요일 우리 시장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고요. 또 출발 후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이틀째 역대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엔비디아마저도 사상 최고가를 올라가면서 6거래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요. 메타도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랠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좋은 훈풍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우리 시장도 대응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제는 조금은 숨고르게 하는 장세였지만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65% 상승하면서 3,091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도 0.29% 상승하면서 783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5위입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의 엇갈림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가 좀 강했는데 오늘은 SK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0.8% 올라가면서 6만 원 선에서 다시금 움직이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1.3% 아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오늘 상승하면서 0.6% 상승하고 있는데요. 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잘 갔었죠. 그런데 어제 잘 가서인지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1.35% 하락하면서 30만 원 아래에서 지나가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해서 좀 좋은 모멘텀 받고 있습니다. 산업부 장관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장이 지명됐다라는 소식과 함께 어제 이어서 오늘도 1.17% 상승하면서 69,2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쪽도 확인해 볼까요?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알테오젠이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0.9% 상승하면서 지나가고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어제는 잘 갔었는데 오늘은 좀 숨고르게 하고 있네요.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B는 0.2% 소폭 상승했고요. 로봇주들이 조금은 들썩이고 있는데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0.53% 상승하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대체로 그래도 이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주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와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이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봤을 때는 그래도 이 코스피 상위 종목단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으로 보이고요. 지금 코스닥에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에서도 코스피 시장에서 좀 매수위가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을 대형주를 선도로 중소형주들도 같이 동반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낙수 효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현재까지는 뭐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대장주들은 SK하이닉스는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제 간밤에 테슬라가 좀 하락 마감을 해서 그런지 배터리 쪽도 좀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원전 관련주는 오늘도 좀 상승 탄력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배경이고요. 원전 관련주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강보합권을 좀 유지 중에 있는데 눈에 좀 띄게 가장 오름폭이 큰 거는 지주사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7월 4일 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기 때문에 지주사 관련주들이 오늘도 하나가 플러스 4%, SK도 플러스 6% 정도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배경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도 다음 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법안이 미국 쪽에서 이제 법안이 통과될 그런 예정을 앞두고 있는 하원 쪽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 속에서 어제 간밤 미증시에서도 오름세를 좀 보였듯이요. 오늘 국장에서도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눌림목에서 좀 죄다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 MBT가 가장 눈에 띄게 14% 정도의 급등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지주사 관련주라든지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그리고 원전은 강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혼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독 AI 관련주 중에서는 LG CNS가 다시 기술적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플러스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제 애플도 간밤에 한 2% 정도의 상승 마감을 좀 보였었죠. 애플 시리가 이제 다른 이제 오픈 AI 챗봇이라든지 그런 쪽을 유입한다라는 그런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오후장이 반등을 보였듯이 AI나 챗봇 관련주들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이야기해 주신 만큼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한은이 CBDC 관련해서 테스트를 중단하겠다라고 해서 어제는 카카오페이가 또 9% 급락을 하기도 했잖아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뭐 확 올랐다가 갑자기 이런 테스트 중단 소식에 다시금 좀 눌림목이 나왔는데 이런 뭐 미국에서는 다시 이런 법안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불안감은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럴 때 차라리 들어가도 괜찮은 건지 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우려하지 않아도 그래요?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 측에서도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배경인데 사실 홍콩도 8월 달에 네.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어. 상황이거든요. 미국도 있지만은 이제 홍콩 역시 법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만큼 국내에서도 결국에는 하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일정도 있지만은 8월 달까지 홍콩 이슈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림목 구간에서 물론 종목들마다 다 타점은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뭐 수급이 가장 강한지 외국인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는지 그 여부를 좀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코인 관련해선 모멘텀이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홍콩에서 8월 달에 그런 모멘텀이 있고요. 지금 한은에서도 컨퍼런스가 또 열릴 예정이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면서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에 또 AI에 대한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새 정부 들어서 소버린 AI에 관련된 필요성이 좀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LLM 프로젝트를 구상하는 등 좀 여러 가지 정책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또 관련해서 계속해서 좀 잘 가는 흐름이었었는데 소버린 AI 쪽은 아직 생소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이쪽의 전략들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소버린 AI가 결국 타 이제 외국 제품을 쓰지 않고 네. 국내에서 개발하고 생산하고 진행한다라는 게 바로 소버린 AI 프로젝트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매출이 더 증가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국내 기업들이 반사 수익을 좀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주는 아무래도 수요가 더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반도체도 오름세를 보였듯이 꾸준하게 하반기까지 보시는 게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전반적으로 다만 악재라고 하면은 어닝 시즌인데요. 사실 실적을 발표할 때 로봇이라든지 제약바이오라든지 AI 쪽은 항상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오는 그런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 전까지는 그래도 탄력을 좀 받되 어닝 시즌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때는 단기적으로 눌림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주가라는 게 항상 파동을 그리면서 오름세를 보이죠. 그 중에서 어닝 시즌이 다가오면 눌림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어닝 시즌이 7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모멘텀은 7월 달 내에 5개의 AI 국가대표를 선발한다고 정부가 얘기를 한 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7월 8일도 7월 8일 날 구글이 이제 AI 컨퍼런스를 또 일정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AI 기본법도 이제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줄줄이 나온 그런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AI 관련돼서 모멘텀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벤트들도 줄줄이 있을 예정인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5개 AI 국가대표를 선발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지금 실적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지금 들어갔다가 괜히 또 물릴 수 있잖아요. 언제 이런 전략들과 시기에 이제 덩달아서 지금 이 주가 탄력을 좀 받아야 되는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시기가 가장 중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최근에 좀 강세를 보였던 네이버라든지 네. LG CNS 이런 쪽은 AI 대비해서 실적을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서 네. 그래서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배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이버는 전일 또 하이퍼클로바 X 또 신제품을 또 공개를 한 그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전일 탄력을 반등을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AI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실적이 안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네이버라든지 굵직굵직한 LG CNS 같은 경우는 실적이 항상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이런 쪽을 좀 대기업 위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지금 그래도 이쪽으로는 실적 모멘텀이 계속해서 있는 예정이니까 바라봐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셨는데요. 네이버 0.95% 오늘 상승하고 있고요. LG CNS도 오늘 5%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AI 관련해서 지금 전력주들도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필요성도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력 전선 쪽으로도 그럼 조금 더 시선을 돌려서 같이 좀 모멘텀 받아갈 수 있을지 이 점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타이밍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전력주들도 최근에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구리 가격도 상승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수요가 말씀하신 대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전력 역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더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맞아요. 네, 폭염이 지금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아.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더위가 찾아오는 만큼 전력에 대한 수요가 더 극대화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호실적을 발표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전력 설비 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 이제 LS가 특히 지주사 관련주로도 엮이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나날이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주 중에서도 이제 교집합이라고 하죠. 많은 종목들 중에서 같이 엮여서 갈 수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받쳐주는 그런 기업을 선별해서 들어가신다면은 수익을 극대화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LS 관련해서는 또 해저 케이블 전력기기를 또 미국 생산에 좀 대폭 확대하겠다라는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력전선 이야기하다가 지금 폭염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폭염이 시작되면 여름 테마주라고 해서 뭐 에어컨 관련주라든지 빙과류들 같이 올라가잖아요. 네, 좀 네. 이런 쪽의 모멘텀들 지금부터 좀 전략을 세워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거든요. 이쪽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사실 어제 파세코라든지 네. 신일전자라든지 다 시세가 한 번씩 나왔었죠. 어. 다 오름세를 미리 어제부터 좀 보였습니다. 날씨가 더워질 때마다 여름 테마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수요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오름세를 보이는 그 여름 테마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좀 탄력을 받았는데 이제 장마도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7월부터 이제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비가 네. 이제 내리기 때문에 날씨 영향에 좀 오름세를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종목 테마군이기 때문에요. 날씨 영향을 좀 보면서 기상일보를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 장마 쪽에 오면 다시금 좀 출렁일 수 있는 건가요? 더위가 좀 사그라들면은 네. 아무래도 에어컨을 틀 필요가 없이 창문만 열어도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더 감소가 되고 매출이 더 내려갈 수가 있겠는데 기대치보다라는 그런 불안감 때문에 네. 매물이 또 출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날씨 영향을 좀 보면서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빙가류 그런 쪽을 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여름 테마주는 좀 단기간에 이건 수급으로 인해서 급부상하고 급락할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세코 어제 이어서 오늘도 3% 급등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도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계속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좀 질문을 해드리고 있긴 하지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잘 갑니다. 1% 강세 흐름인데 언제까지 잘 갈 수 있을지 아니면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언제 좀 전략을 세워보면 되는지 매도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수가 밀린다고 해도 단기 이평선 부근인 뭐 5일선이라든지 11선 부근까지 하락할 수는 있어도 네. 그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지해 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과거부터 지금 현재까지 과거 6월 달도 그렇고 5월 달도 그렇고 눌린다면은 뭐 11선 부근까지 눌림을 받고 나서 다시 전고 신고가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고리 1호기도 승인 발표가 최근에 나왔었죠. 그런 호재가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보유자는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신규 이제 진입하시는 분들은 11선이라든지 단기 이평선 부근에서 분할 매수로 공략하는 그런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계속 무섭게 잘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단기 이편선 좀 잘 주의해 보시면서 투자 포인트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스탁 포인트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SCB 공대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시장 문을 열었고요. 오늘 양시장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가 3,117선까지 오르면서 1.5%대 상승률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옵니다. 다행히 환율도 1,350원대로 좀 떨어진 부분도 작용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투자자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개장 분위기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동안 매물 소화 과정을 잘 버티고 나서 이번에 7월 2일 3분기 시작이 굉장히 호조스럽게 지금 스타트가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전망, 그리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2분기 기록적인 역대급 수익률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렇게 역대급 실적을 달성하고 나서 3분기도 기대감은 충분히 가져갈 수 있을 만한 수급이 저는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미국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이제 우리가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공약을 걸었던 법인세 감세, 그리고 일단 제재들의 완화, 이런 것들이 미국 이제 빅테크 업체들의 어닝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 또 플러스적인 요인으로도 작용을 할 것이라고 일단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풋 포지션보다는 콜 포지션이 약 3배, 4배 많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인도, 캐나다의 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 재개의 긍정적인 효과와 더불어서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무역 협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좋은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보는 결과론적인 흐름을 또 예측을 해보는 상황이고, 일단 7월 4일 당장 있을 국내 내외 이제 대외적인 환경에서 본다면은 이제 내적인 환경으로는 상법 개정 이슈가 가장 화두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지주사들이 한화 같은 경우는 지금 두 자릿수 상승률을 그러니까요. 기록하고 있고, 증권주들도 지수가 이제 상법 개정이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면은 그것을 올리기 위한 기업 가치에 대한 상승 주가 레벨, 거기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상승, 거기에 따른 또 증권주들의 상승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또 밸류 체인을 형성하는 모습들을 오늘 이 주가 흐름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파악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도 잘 버티고 다시 한번 좀 올라오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가 1.7%로 벌써 3,124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 상승 폭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 오후장까지 좀 흐름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이 7월 1일입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날이라서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반기 유망 업종을 좀 리스트업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하반기 유망 업종은 어디로 좀 보고 계실까요?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당연히 이제 국내의 일단 구조적 성장에 대한 이 패러다임의 변화를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면 1위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돼야 될 것이고요. 네. 두 번째는 지주사 아까 말씀을 드려왔지만은 지수에 대한 상승 레벨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지주사와 아까 말씀드린 금융사들. 근데 증권주들은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또
은행주들을 우리가 포함을 해야 되는데 은행주도 연결고리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각각의 코인 특허 출원이라든가 출범식을 계속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은행주들도 한번 하반기에 랠리에 대한 가능성들도 조금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주도주들 가운데에서 뭐 제가 장남이라고 계속 일단 말씀을 드리고 있는 원전주는 추가적으로 계속 네. 조정시마다 매수하는 관점이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의외로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자면 이렇게 되면 스테이블 코인이 오늘도 개장하고 나서 올라오고 있어서 눌렸을 때가 기회였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기는 해요. 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올라갔던 종목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찍히는 종목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가 궁금해요. 실적 시즌인데 여전히 따라가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단 이 시즌은 좀 피하고 봐야 되는지도 조언을 주신다면요. 종목별로 우리가 그러면 항상 또 말씀드렸듯이 차별의 얘기를 지겹도록 네. 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는 턴어라운드가 1분기에 이제 진행됐던 종목들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카카오페이라든가. 아,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화가 진행되는 모델이 이제 자회사로 있는 카카오페이 증권이 일부 이제 이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권이 일부 이제 흑자 전환으로 이어지면서 네. 일단 관심의 흐름은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었지만은 핵심으로 가면은 아직 수익화가 진행되고 있는 카카오페이의 증권 쪽을 한번 우리가 계속 지켜보는 상황이 마련이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성장 동력으로 본다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뱅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화된다면 가장 빠르게 수익화를 진행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카오 쪽에서도 카카오 그룹주 안에서 우리가 차별화된 전략을 짠다면은 당연히 뱅크와 페이를 가장 앞선에다 두고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좋을 네. 것 같고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이번에 수신 잔액이 1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뭐 60조 원까지 늘어났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수신 잔액을 왜 얘기를 하냐면 네. 그 수신 잔액을 갖고 통화성 예금을 갖고 수익화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이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구축한다면은 네네. 금방 또 수익화가 진행되고 나서 또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아주 좋게 보고 있고 이번에 태국 진출 소식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가상은행 네네. 소식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적인 해외 진출에 대한 모멘텀까지 한번 탑재를 한다면은 종목별 차별화는 카카오에서 찾아도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는 종목별 차별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턴어라운드가 되는지가 좀 중요해 보이고 그렇게 본다면 카카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선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단독 뉴스 하나 나온 게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8일에서 9일 방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예방도 추진한다라고 하는데요. 이 8일이랑 9일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세 데드라인과 딱 겹치는 날짜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서 LNG 참여 관심을 좀 가졌다고 하고 협상 조건으로 내걸었다라는 기사들도 좀 보도가 된 바가 있어서 그렇다면 다음 주 일정 좀 앞둔 상황 속에서 대표님 다시 한번 우리 관광 관련주 혹은 LNG선 확장해서 좀 봐야 되는지 다시 돌아볼 때가 됐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지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뭐 동양철강 어저께 뭐 한 차례 좀 맞아요. 쉬었다가 상승세를 네. 보였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얘기는 뭐 핵심은 저겁니다. 일단 시추와 관련된 쪽은 수익성이 그렇게 마진율이 좋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도 한 차례 입찰을 얘기를 했지만은 입찰률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을 뿐더러 사실 성공의 유무가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렇게 된다면 항상 수혜를 보는 쪽은 운송 쪽에 있는 조선주가 가장 이제 핵심적으로 수혜를 보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 같은 경우도 일부 먼저 좀 선별적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서 기존 펀더멘탈이 좀 탄탄하면서도 일단 하나의 뭐 LNG 관련 알래스카 프로젝트에서 만약에 협상이 좀 진행된다면 네. 그 중에서 조금은 더 우리가 성장성이 좀 더 이어질 수 있고 운송 쪽으로 본다면 그렇게 마진이 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뭐 HD 현대미포라든가 미포가 어저께 신고가 연출했잖아요. 네. 그래서 뭐 현대미포 같은 경우는 중소형사 중심으로 선박 중심으로 포진이 됐지만 LPG선, LNG선 벙커링이라든가 척당 가격도 최근에 많이 높아지고 있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고부가 가치선의 증가폭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본다면은 일단 탑픽은
HD 현대미포가 좀 더 가볍고 상승 탄력도가 굉장히 좀 최근 들어서 가파라졌다. 그래서 탑픽으로 현대미포조선, 그 다음에 뭐 중간 탑픽으로는 삼성중공업을 여전히 추후 차선 호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이긴 했네요. 최고로 21만 6천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내려와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윗꼬리도 좀 길게 달려 있는 윗꼬리도 그려져 있는 모습도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담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 쪽 먼저 보면요. 삼양식품, 실리콘2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판 쪽으로 이수페타시스도 확인되고 있고 하이브까지도 점검이 좀 됩니다.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이 나란히 투톱 담아가는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중공업 앞서서 잠깐 좀 살펴봤었는데 이 종목도 여기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지금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이름 올리고 있는데 반대 기관 쪽 순매도 살펴봤을 때는 또 카카오가 이름을 올리고 있고 카카오페이도 같이 체크되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외국인 쪽 먼저 살펴볼게요. 외국인 1위가 삼양식품, 2위가 실리콘2입니다. 그래서 대표님 이게 보통 이제 수출 관련해서 데이터 찍히는 섹터잖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선이 숫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면 투자자분들도 외국인들의 시선을 같이 지금 따라가 줘야 되는 구간일까요? 맞는 말씀이신 게 이제 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수출 통계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을 확인하고 뒤쫓아가는 주가의 흐름, 말하자면 백데이터가 좋아야지 주가가 이제 움직이는 그런 흐름들을 여전히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양식품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실적의 흐름도와 연관성이 주가가 좀 연관성이 큰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제 우리가 핵심은 뭐 일단 북미의 생산기지 구축을 해서 현지화 전략을 잘 짜는 종목들도 우리가 포커싱을 맞춰야 되고, 제가 이제 구조적인 성장 얘기를 했지만 국내에 국한되기보다는 인구에 대한 감소폭에서 사실 이 필수적인 선택은 해외 진출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음식료는 내수 업종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수 업종이 아니라 수출 업종으로 변모됐기 때문에 보통 비중의 뭐 80%가 해외 수출이잖아요.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이번에 밀양 투공장 건립으로 인해서 사실 생산의 속도가 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다는 좋은 면. 근데 사실 주가가 140만 원 근처에서는 접근이 굉장히 어렵죠. 부담스럽다. 그리고 핵심은 저겁니다. 요번에 이제 그 K-팝 데몬 헌터스라고 애니메이션 이번에 1위 넷플릭스 1위 계속해서 저도 어저께 계속 시청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거기서 뭐 김밥, 라면,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화장품도 마찬가지네요. 여러 가지 뷰티 측면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국가별로 화장법이 거의 한국 스타일로 변해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삼양식품과 실리콘2 이제 실적 시즌 앞두고 숫자 조금 주목해 봐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질문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담아가고 있는 반도체 투톱 살펴보겠습니다. 그중에서도 삼성전자 관련한 뉴스가 하나 있어서 볼 텐데 단독 뉴스긴 합니다만 전영현 쪽에서 이제 엔비디아와 HBM3 12단 공급 논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5월 초에 이어서 지금 2달이 채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지금 방문을 한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HBM3 이 12단 품질 퀄 테스트랑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공급 가능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오갔다라고는 하는데 이 자리에 엔비디아 젠스랑 CEO가 왔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전영현 삼성전자 DS 부문장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서 논의는 한 것으로 지금 서울경제 단독 뉴스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 일단은 3분기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해요. 그런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가를 계속 끌고 왔던 게 지금 몇 년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6만 원을 지키면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거예요. 의미를 둘 수 있지만 뭐 더 중요한 거는 그래도 다음 주에 잠정 실적이, 근데 최근에 일단 잠정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낮아졌더라고요. 뭐 5조 원대도 좀 나와주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잠정 실적을 잘 소화를 해 나가고 거기서 엔비디아 본사에서 이제 그 울트라향 뭐 12단 공급 타진 소식이 있었지만은 이것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에 대한 상승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뭐 SK 하이닉스는 4단에 대한 HBM4에 대한 샘플을 이미 공급을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늦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이 이번에 앞서서도 AMD 이 HBM 일단 이 공식화를 선언했어도 주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엔비디아 향에 대한 공급 타진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지만 뭐 그래도 한 70%의 HBM의 70%의 가속기를 차지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뚫어줬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주가는 6만 원대에서 저는 그래도 전에 고점이 6만 2천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7만 원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수급적인 역할에 도움을 일부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워낙 유동성이 좀 좋으니까요. 그럼 네. 그렇게 본다면 이제 패시브나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겠다. 지수를 산다면 삼성전자를 살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테마들도 빠르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테마로는 전력 쪽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력도 그렇고요. 오늘 전선 쪽도 흐름이 좀 나쁘진 않게 개장하고 나서 움직임이 좀 체크가 됐었습니다. 폭염이나 열대야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요.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AI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전력과 관련한 연결망을 뭐 지연을 해소시키는 부분 혹은 뭐 허가를 좀 간소화시키는 내용들을 담은 액션 플랜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면서 전력이나 전력 설비 혹은 전선까지도 같이 좀 관심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같이 열어볼게요. 지주사랑 증권 준비되어 있고요. 같은 모멘텀이긴 한데요. 이제 7월 4일 정도에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라는 의지가 지금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행을 할 거다, 유예 없이 갈 거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지주사나 증권, 보험 이쪽도 오늘 좀 강세를 보이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고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한화가 오늘 두 자릿수 상승세, HS 효성은 현재 상한가에 묶여 있고 SK도 14%대, 코오롱도 8%, 9% 오르내리면서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세 가지 테마를 먼저 열어봤으니까 1번 전력부터 출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력 인프라 분야에서 전력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LS그룹이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신규로 진입하는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유효하다. 네,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워낙에 전력기기 쪽은 놓치신 분들은 여전히 포모 현상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동안의 조정폭을 좀 깊게 받았다가 이제 다시 신고가 연출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먹을 수 있는 룸은 충분히 이제 마련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레포트 분석 보니까는 다들 목표가 TP를 조금씩 상향하는 모습도. 근데 일단 주는 LS 쪽을 일단 계속 보셔야 될 것 같고 LS 일렉트릭, 지금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국의 버티브, 네. 엔비디아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버티브와의 협력 관계를 일단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우리가 이루었고 팀 엔비디아의 일원으로 들어갔다는 맞아요. 점을 가장 높이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네. 이번 레포트 분석을 잠깐 보니까는 사실 이 버티브 수주가 내년 정도 상반기에 예정이 돼 있다가 빠르면은 올해 하반기 아마 10월 정도에 일단 스타트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TP에 대한 가격을 올릴 수 있을 만한 트리거로 작용을 했다.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핵심은 저건 것 같아요. 이제 미국향 일단 수출 데이터도 이제 지난 날이죠. 1일부터 20일까지 뭐 5배 이상 증가했다는 수출 데이터도 마련이 됐고 그다음에 유럽향 쪽으로 본다면은 40년 이상 된 노후화 전력이 지금 한 40% 정도인데 하반기에 전력 수립 계획을 이제 유럽 쪽에서 발표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이번에 유럽향 쪽으로 본다면 효성이 이제 앞전에도 프랑스하고 독일을 먼저 이제 진출을 했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번에 ESS 저장 장치를 이제 작년부터 수주를 하면서 관련주 모멘텀으로 따지자면
대형주 쪽에서 효성하고 LS 쪽도 계속해서 우리가 수주 모멘텀이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유럽 쪽도 한번 포지션 쪽으로 보고 이례적 폭염 앞전에도 맞아요. 전문가님 말씀드렸지만은 뭐 오늘도 오면서 너무 더웠는데 뭐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도 미국 같은 경우도 체감 온도가 지금 43도까지 올라가는 맞아요. 폭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력량 쪽으로 보면 한국전력도 포함시키는 한국전력, LS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심으로 봐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LS 일렉트릭 앞서서 그 버티브 말씀 좀 주셨는데 사실 그 뉴스 나왔을 때 그렇게까지 크게 상승하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팀 엔비디아라는 뉴스 무게감이 가진 거에 대비해서는 큰 폭의 상승은 전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덜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LS 일렉트릭인 추가적인 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걸까요? 그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까 내용을 보니까는 네. 사실 좋은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수주를 시작해서 공사를 진행하는 단계가 조금 더 멀리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매출에 대한 이연이 조금 이제 늦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새롭게 레포트가 이제 수정이 된 네네. 안을 보니까는 내년이 아니다. 올해 10월부터 진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레포트가 좀 수정이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면을 봤다고 하면은 일단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는 게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네. 근데 저는 이제 최근 들어서 보니까 오늘은 제일 일렉트릭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이제 뭐 우리가 재룡전기 미국향 매출이 좀 많은 그렇죠, 쪽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재룡전기 같은 경우는 한 90%입니다. 해외 매출 쪽에서 미국향이 너무 많은데 4분기 경쟁 구도가 조금 임박해서 사실 기대보다 매출이 조금 덜 나왔지 사실 이게 이런 거잖아요. 매출이 납기가 한 하루 이틀 차이로 이번 실적으로 이연이 되든 아니면 네네. 다음으로 이연이 되든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저는 일단 탑픽으로는 그래도 미국향 매출 많은 산일 재룡전기도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미국 쪽 비중이 높은 쪽도 같이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테마 지주사 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이슈가 아마 4일 정도의 4일 안에는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분명하게 느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주사랑 증권 좀 같이 묶어서 본다면 두 섹터 모두 다 많이 올랐긴 했어요. 그래서 상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룸 아직 열려 있어요? 증권주가 조금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수에 대해서 3,100 랠리인데 뭐 예를 들어 4,000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뭐 가장 큰 수혜주는 증권이죠. 사실 증권이죠. 네. 그리고 증권은 브로커리지 수익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뭐 STO 관련돼서 플랫폼을 깔아서 수익화를 다변한다거나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는 이제 기업들에게 대출의 수익도 만만치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확장세를 좀 넓히고 있기 때문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사격인 뭐 한국 금융지주도 있고 네. 또 미래에셋증권도 있고 이렇게 네. 대형사 쪽으로도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 이게 많이 단기간에는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의 펄을 보면 그렇게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서 한번 선택해봐도 그렇게 뭐 사실 실적에 대해서도 네. 긍정적인 효과는 계속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주사 먼저 볼까요? 지주사 안에서는 지금도 접근 가능한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지주사나 증권 같이 좀 볼까요, 그러면? 오늘은 네. 정말 하나밖에 보이지는 않지만 한화? 근데 한화가 지금 오늘 10%대 10만 원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한화에너지가 상장하나 마느냐 거기에 기로에 한화의 주주들이 많이 논란이 있었잖아요. 껍데기만 남는 것이 아니냐 그쵸. 하나는. 근데 저는 한화에너지는 상장을 철회했다고 저는 보는 1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급등세가 오늘 네. 아주 강하게 연출이 되지 않으라고 보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 룸은 좀 더 남아있다. 왜냐하면은 지금은 지분의 한 34%인가요? 갖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실적 발표하면 네.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보다 하나가 아직까지는 쌉니다. 저렴하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의 이동이 하나 쪽으로도 또 갈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원체 지금 상법 개정안이 거의 이제 그냥 국힘에서 반대했다가 이번에 전향했잖아요. 저희도 찬성하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개정안 내용들이 그렇게 수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안으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지수사 쪽의 랠리가 이어진다. 거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그래도 SK 쪽을 한번 집중해서 보자. 어제 SK 이노베이션 급등 랠리를 보였는데 오랜만이죠. 엠무브 이제 100% 자회사 편입한다는 소식과 함께 SK 그룹에 대해서 좀
저렴한 저평가되고 있는 쪽은 이번에 SK 하이닉스의 수혜를 받았던 SK 스퀘어가 너무 많이 상승을 네. 했거든요. 그래서 수급의 이동 쪽으로 본다면 SK 쪽도 지수사 쪽으로는 아직까지 매력적인 수치가 아닌가. 근데 지분으로 따진다면 SK텔레콤 지분을 갖고 있는데 뭐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아마 다음 달에 미국에서 주파수 경매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또 통신주들에 대한 랠리까지도 한 번은 더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서 SK 쪽도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주사 안에서는 지금 한화랑 SK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두 종목 모두 다 오늘 지금 두 자릿수 상승세 나란히 13% 지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특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전자랑 비교했을 때 OP가 삼성전자를 뛰어넘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흐름을 좀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지주사 안에서는 그 밑에 있는 자회사들이 돈을 잘 벌고 있는지도 중요하니까 투자 포인트 삼으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장 분위기 잘 살펴봤고요. 대표님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민 앵커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러 가지 댓글 살펴볼 거고요. 오늘 첫 번째 댓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댓글입니다. 팔면 아까울까요? 인데 30만 넘으면 팔자 대 아직 갈 길 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0만 보면 딱 생각나는 종목은 하나일 것 같아요. 반도체 투톱 중에서도 특히나 SK 하이닉스를 빼놓을 수가 없을 거고 오늘도 29만 3천 원이기 때문에 30만 원 거의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지금이 고점일까 아닐까 가장 고민이실 것 같은데 어떤 판단을 좀 도움을 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코스피의 지지대 역할을 최근 하고 있긴 하죠. 이렇게 올해 주가가 무려 70%가 넘게도 상승을 했고 6월에만 38%가 오르면서 사상 최고가인 29만 원 선을 다시 찍게 됐습니다. 이 흐름의 중심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가 있는데요.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처리 속도가 더 중요해지는데 HBM은 이걸 담당하는 핵심 부품입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HBM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 또 특히 최신 제품인 HBM3E에선 거의 독점 공급 수준이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고객사들이 하이닉스를 택한 거고요. 여기에 또 시장 전망도 사실은 밝습니다. 이 시장 조사업체 옴디아는 HBM 시장이 23년 8조 원에서 27년 40조 원으로 5배 가까이 커질 거라고 봤던 기록도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증권가는 2분기 영업이익 9조 원 전망이 나오고 있고 또 이익 대부분이 HBM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도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주가의 상승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실적과 기술력이 받쳐진 기반이 탄탄한 내용이라고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는 팀 엔비디아 그리고 TSMC까지 같이 삼각 동맹을 좀 맺고 있는 종목 중 하나다 보니까 엔비디아가 잘 가면 같이 따라가는 경향이 좀 높기는 하죠. 특히나 엔비디아가 요 며칠 사이에는 계속 시총 1위 자리 탈환한 이후에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같이 좀 따라가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열기가 오래 갈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쉼없이 달려온 상황이라서 어떻게 판단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인 입장에 좀 가능성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영태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이 HBM이 전체 D램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에 달한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구조 자체가 바뀌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만드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고 말하는 건데요. 게다가 엔비디아의 AI 서버 수요가 급증하고 또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AI 인프라 확장에 함께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하이닉스는 HBM3E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면서 또 기술력 면에서도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에셋증권 김영환 연구원도 또 하이닉스의 기술 리더십과 시장 지배력이 당분간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PBR 기준으로도 재평가될 시점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미국 마이크론이 PBR 2.2배를 봤는데 하이닉스는 아직 1.6배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리레이팅과 함께 또 SK 하이닉스도 최소 2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물론 마이크론이 추격 중이긴 하지만 이 기술 난도와 양산 수율 그리고 고객 신뢰도에서 아직은 SK 하이닉스가 우위다 이런 평가들이 지배적이고요. 결국 전문가들은 단순히 이 반짝 랠리가 아니라 또 하이닉스가 구조적으로 더욱 업그레이드된 흐름 아래에 있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오늘 일봉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네, SK 하이닉스 일봉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고 나서는 살짝 좀 떨어지는 움직임이 좀 나왔었는데 좀 돌려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29만 2,750원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일단 고점을 돌려 세우면서 다시 상승블록 켜게 되면서 3,121선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역할 톡톡히 하고 있다라는 부분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술력이 분명히 탄탄한데 반대로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은 서운한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마무리하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댓글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댓글입니다. 전력 인프라가 좋다는데 너무 늦게 뛰어드는 건 아닐까요? 라는 댓글입니다. 지금 너무 더워요. 그래서 전력 사용량이 많이 늘어났다라고도 하고 AI 가동시키려면 당연히 전력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주가는 많이 반영해서 올랐는데 지금 구간에서도 다시 들어가도 되는 걸까요? 네, 이 종목 오늘 LS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출발과 함께 또 8%가 넘는 강세가 나왔습니다. 이른바 전력 인프라 테마가 시장에서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주가 흐름에도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총 3가지로 현재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정책 시그널입니다. 정부는 최근 송전망, 또 초고압, 해저 케이블, 또 수소 인프라 같은 에너지 기반 인프라 투자를 강하게 밀고 있습니다. 미국 IRA, 유럽의 그린딜까지 이 글로벌 정책 환경도 걸쳐 있어서 전력 인프라 기업들이 테마 한가운데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또 둘째는 현실화 관련된 내용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공장, 그리고 반도체 팹이 늘면서 전력 수요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요. 특히 미국 같은 곳은 인프라가 노후화돼서 교체 수요가 현재 받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동시에 터지고 있죠. 그리고 셋째는 바로 이 LS 같은 기업들이 시장에서 다시 재주목받기 시작했다는 점에 기인을 합니다. 예를 들면 LS전선은 미국에 1조 원을 들여서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고 있고요. 또 LS 일렉트릭은 텍사스의 초고압 전력기기 생산 거점을 세운 상황입니다. 게다가 LS M&M은 또 2차 전지용 황산 니켈 공장까지 울산과 또 새만금에 짓고 있어서 단순한 인프라 테마를 넘어 반도체, 배터리, 전력을 아우르는 구조를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함께 맞물리면서 LS는 올해 매출 27조, 또 영업이익 1조가 넘는 1조 7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13%, 또 19%씩 성장했고 최근 주가도 오늘처럼 또 빠르게 오르면서 시장 분위기도 함께 쏠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테마 같은 경우에는 정책 수혜도 가지고 있고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실제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리고 그중에서 우리 민앵커가 이야기해 준 것처럼 LS 같은 기업들은 또 실적까지 뒷받침이 되고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건 지속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사실 전문가들은 단기 테마가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부분, 중장기 성장 사이클에 진입했다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래에셋 김충원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LS는 전력, 배터리, 반도체는 슈퍼사이클 산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중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장기 성장적으로 봐야 되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또 시장에서는 조용한 내수 증견에서 지금은 글로벌 솔루션 기업으로 새롭게 바뀌고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단 단기적으로는 근데 주가가 꽤 많이 올라온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떻게 반영될지가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오늘 LS를 살펴봤는데 오늘 9%대 상승불 켜져 있습니다. 오늘 LS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건 아마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 속에 지주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따라오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다른 LS 일렉트릭은 현재 보합까지 낙폭을 많이 만회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 LS 마린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5%대 강세 보이고 있다는 부분도 함께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댓글 답해주는 아나운서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요 며칠 쉬어갔던 만큼 오늘 코스피는 다시 한번 상승세 시현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날 그래도 기분 좋게 코스피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모두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고요.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좀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정상으로는 한은에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컨퍼런스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후장에서 어떤 뉴스들 나오는지 그리고 주가 변동성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